한국여성건설인협회 건축공간연구원 공동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명 박수. 네.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기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경학하고 생태학 쪽에 이제 공부를 했고 기숙사를 갖고 있는데요. 생태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또 계시지만 생태적 지위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콜로지컬 니치라고 하는데 이 공간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한 미생물부터. 근데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게 각각의 생태적 지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ESG가 새롭게 그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생태적 지위를 어떻게 잘 차지해야 되느냐, 특히 건축과 도시 분야에서 어떻게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생태적 지위를 ESG 안에서 건설 분야에서 자리 잡아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결코 금융권에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어떤 우리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으로만 해결되는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생태적 지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건설, 도시 각 분야에서 가질 수 있는 ESG의 기본적인 방향을 오늘 강지수 이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더 심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또 윤석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이영범입니다. 오늘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애석하게도 오늘의 공동 세미나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이렇게 환영의 인사를 대신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행사를 위해 있어주신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박기숙 회장님과 선주연 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세미나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은 2013년부터 건축 도시공간의 트렌드한 이슈를 주제로 매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건축 도시 분야의 ESG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공공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도시의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도시건축 분야의 ESG 전략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건축, 제로에너지 주택과 그린 리모델링,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및 균형 발전 등 건축 도시 계획의 여러 분야에 걸친 ESG 전략은 미래 도시의 발전 방향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어 오늘의 공동 세미나가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고민과 노력은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 도시를 완성해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교회사와 또 원장님의 인사를 끝내고 저는 들어가고요. 오늘 진행은 우리 선주연 부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주연입니다. 저는 지금은 한국여성건설협회 부회장, 도시 분야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전공은 이제 건축과 도시를 전공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요새 ESG에 대해서 이제 전 분야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실제가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의 장단이 이렇게 가냐. 그리고 많은 책에서 이제 2050년 되면은 ESG를 하지 않은 기업은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의 목적과 이윤의 모든 구조를 바꿔야 되는 대전환 시대라고 하거든요. 어떤 책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가치를 지향하는 거는 우리가 증기를 알아내고 전기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었고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 삶이 달라진 것처럼 ESG의 생존은 이렇게 저희의 삶의 패러다임 그리고
이거에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ESG 개념과 트렌드, 그래서 ESG 현재, 지금, 미래라는 주제로 아까 앞서서 조금 설명했는데 유엔과 이제 코이카에서 직접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강지수 대표님이 관련해서 기업 이것들의 시장이 어디였고 왜 기업들이 주목해야 되는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부터 천천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지수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유엔에서 이 정책 그리고 SDG 지속 가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업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ESG가 키워드로 많이 대두가 되면서 사실 ESG 2005년에 나왔던 단어들이 기업들이 최근에 2020년 그리고 23년으로 바로 아젠다 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발등에 굉장히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과연 ESG 무엇이고 어디서 나왔고 이것도 몇 년 지나면 지나가는 키워드 아닐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ESG가 어떠한 배경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업들이 어떠한 단계에 있고 또 미래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좀 도입을 하셔야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재미삼아 제 경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은 그라민뱅크 방글라데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으로 많이 보시죠. 인도 분들, 방글라데시 분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는 에티오피아 이제 직업훈련학교를 제가 코이카에서 인프라 구축을 했던 현장에서의 연수생들 사진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연수생을 키워서 또 우리의 한국에서 이제 지사로 나가 있는 건설협회에도 이제 건설회사에도 취업을 시키고 봉제 회사에도 취업을 시키는 이런 글로벌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단계만 거쳐도 우리 삶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ESG다라고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참석했었던 중독에서 열렸던 기후변화 COP21 회의 사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ESG라고 하는 것들, 특히 E, 환경, S, 사회, G, 거버넌스 이 세 가지의 항목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젠다가 만들어졌고 또 정부기관 그리고 글로벌 인터내셔널 오르가니제이션들 그리고 많은 단체 지금은 기업에서도 참여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분야가 ESG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ESG가 무엇일까요? 중점적으로는 굉장히 큰 개념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인데요.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E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사회도 보시면 기업으로서 수행해야 할 마땅한 사회적 책임이 X입니다. 지배구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G죠. 아마 이 개념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개념이에요.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삶에 있어서 들으셨던 이 개념이 누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걸까요? 기업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UN 아시죠? 월드뱅크 아시죠? 이런 NGO 단체들 아시죠? 이런 많은 단체들이 했었던 행동이 지금 주어인 기업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시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즉 기업의 경영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맨 마지막을 조금 보시면 ESG 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하려면 즉 수익 프로핏을 내면서 기업을 존속시키려면 투자금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도 물건을 팔 때 필요한 항목입니다. 근데 이 투자금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ESG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투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아젠다로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 운용사든 아니면 기업가든 펀드든 여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흔한 개념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비재무적 성과가 옛날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개념들이 지금은 재무적으로 반영이 됐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을 해야 하는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인디케이터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요. 각각 항목마다 어떠한 밑에 좀 섭 개념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환경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환경 분야는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 대기업들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마저도 이 탄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접하셨고 환경 오염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폐기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법제화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미 많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세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방금 회장님 말씀하셨던 생물권의 다양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흔히 접했었던 ESG의 이해 항목입니다. 근데 약간 약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에 대한 항목은 굉장히 정량적으로도 많이 디벨롭이 됐습니다. 아젠다로 디벨롭이 됐고 또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등등 우리가 기업에서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에 반면에 S라든지 G라고 하는 이 항목 사회적인 것 그리고 지배구조라고 하는 이 항목은 굉장히 이해도가 많이 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조금 S나 G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회사에서도 노조 많이 있으시죠? 노동권, 인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여성 임원들의 쿼터제가 많이 생겨서 여성 임원들에 대해서 장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건설을 하다 보니까 산업 안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산업 재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미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항목들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S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요. 우리 회사에서 복지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성에 대해서 수의를 가지고 있느냐 여성 임원에 대해서 쿼터제를 잘 시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장애우들을 또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느냐 이미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이 개념들이 ESG의 S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G는 어떨까요? G에서는요 윤리 및 부패 문제라든지 협력사 대상의 반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G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재밌게도 G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ESG 개념은 서구에서 많이 발달이 됐어요.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발달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G가 약합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오래된 기업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은 재벌 가득이죠. 근데 미국 기업은요, 스테이크홀더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상권 분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주주들, 그리고 보드 멤버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인디케이터들이 상권 분립처럼 서로 감시하는 체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학개미 운동하는 것처럼 스테이크홀더들이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이 보드 멤버들이 패밀리가의 우리나라로 치면 오너들을 좀 잘 지켜보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가 3개의 인디케이터들이 서로 감시하고 서포트하는 구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ESG의 G가 또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G를 생각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패밀리 가가 많으시죠. 우리나라 이제 뭐 이씨도 있고 많으시잖아요. 재벌가를 생각하시면 사실 이 재벌가들이 보드 멤버를 두느냐 우리 혈연, 지연으로 많이 두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인디케이터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감시하고 서포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드 멤버와 오너가 좀 약간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많냐면 미디어의 매스컴에 굉장히 떠도는 이런 윤리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부패 문제들이 조금은 다른 나라의 ESG보다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고 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를 몸소 느끼면서 그리고 또 코로나를 느끼면서 환경 그리고 글로벌 이슈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를 몸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환경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런 윤리적으로도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나라도 많이 생기면서 ESG의 도입이 가속화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가속화는 하면 좋기 때문에라는 에디셔널한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런 투자, 거래, 규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ESG 관련 투자 자산이요. 2018년 대비 31%가 증가했습니다. 40조 5천억 달러인데요. 더 이상 이 ESG 항목들을 고려하지 않는 회사들은 투자금을 받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투자금 펀드를 어디서 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보호, 북극곰 살려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정말로 이제 20년, 30년까지 대비가 되어 있느냐? 그 투자금을 펀드로 모을 수 있느냐? 펀드를 모으려면 이런 규제에 글로벌 아젠다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과 부합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리고 거래 한번 보실게요. 아마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글, 애플, 그리고 재생에너지. 하나 예시로 BMW 기억하실 겁니다. BMW가 우리나라에서 차를 팔았죠. 어떤 차를 많이 팔았죠? 디젤 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유럽에는 이미 도입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 됐기 때문에 외제차 많이 싸게 팔았죠. 알고 보면 디젤이었죠. 20대, 30대 많이 샀고 저도 한번 혹해서 봤지만 디젤이기 때문에 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글로벌하게 보셨을 때 우리나라 차를 생산할지언정 이 차가 디젤차면 더 이상 팔지 못하는 유럽에 수출을 못하는 이런 거래의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들은 이미 INDC가 도입이 되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푸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익히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면은 ESG라고 하는 개념은 2005년에 처음 단어를 유엔에서 사용했고 코피 아난 유엔 총장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20년대부터 굉장히 붐을 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꾸준히 개발되었던 개념입니다. 탄소 중립, 분류 체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에서 보고 있지만요. 첫 번째 보시면 1980년대 유엔 환경계획부 이제 유엔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UNEP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지속가능 발전을 의제로 제시를 했고요. 2002년에는 금융 이니셔티브에서 ESG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ESG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식적으로는 2006년 유엔 책임 투자 원칙에서 ESG 용어가 공식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환경과 투자, 금융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개발이 되어 왔고요. 근데 역사가 굉장히 길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ESG의 단어는 그냥 지금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꾸준히 유엔에서도 이제 환경을 담당하는 부들, 유엔 글로벌 투자 원칙을 기점으로 또 기업들만 담당하는 유엔의 기구가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거기서도 꾸준히 기업들의 조인, 참여를 증진시키면서 이런 글로벌 아젠다에 기업들을 계속 참여시키고 알리고 이런 글로벌 아젠다를 공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이제 히스토리를 잠깐 좀 보시면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요. 여기인데요.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가 2006년에 ESG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ESG S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예시차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기업인으로서 기업을 운영하실 때 기업의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는 기업의 임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고용하는 고용인들이 있을 거고요. 고용주가 있고요. 또 파트너가 있는 협력사들이 많으시죠. 이런 기업들의 영향이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NGO보다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들을
언제부터 보실 수 있냐면 아마 1980년대부터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왜 패스포트 여권이 활성화가 된 게 올림픽 때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바로 다음에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국경이 열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화 된 게 많이 길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화를 좀 뒤에 느끼시겠지만 좀 역사적으로 조금 이 말씀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1980년대에 이미 다농이라고 하는 요거트 회사, 유제품 회사 많이 아시죠? 그리고 나이키 회사 많이 아시죠? 이런 회사들은 서부의 이런 회사들은 다국적 기업이 1980년대에 개도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으로 많이 ESG 일을 이해하시고 나이키 사건 중에 하나 이제 나중에도 예시를 들 테지만 아동 인권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학교를 많이 보내지 않잖아요. 아동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 외국계 기업들은 거기 개도국에 가서 값싼 환경을 이용하고요. 물과 나무를 이용하고요. 자연 환경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뭘 이용할까요? 고용인들을 이용을 하겠죠. 인권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합니다. 1980년대에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1990년대, 2000년대에 뭐가 있었죠? 인터넷이 생겼습니다. 기업들이 옛날에는 무자비하게 인권과 환경을 활용을 했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 기업이 어떻게 그 제품을 생산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소비자들도 알기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SG에서 S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권과 이런 환경 그리고 노동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구나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ESG에서 G와 S가 계속해서 이제 대두가 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노력들은요 어떠한 개념으로 그 전에 좀 존재를 했을까요? MDG라고 밀레니엄 디벨로먼트 골이라고 하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 미디어에서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ESG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아젠다인데 이 글로벌 아젠다가 첫 번째로는 MDG라고 하는 밀레니엄 디벨로먼트 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의 각각의 글로벌로 목표를 두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번 성평등 촉진 여성 지위 향상 그리고 7번 환경적 지속 가능성 담보 8번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 이런 것들이 우리 ESG랑 조금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부터 2015년대까지 글로벌 아젠다가 이 MDG였다면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제가 뭐냐면 SDG입니다. 아마 이 단어는 더 친근하실 것 같아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입니다. 이게 2015년제에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 2030년대까지 17개의 목표를 같이 달성하자라고 하는 글로벌 아젠다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5번 같은 경우 이제 젠더 이퀄리티라고 하는 이제 성평등에 관한 이슈들 골 6를 보시면 이제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이런 클린 워터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목표 7번째를 보시면 또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번영들 그리고 목표 8번 보시면 이제 일하는 근로랑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변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목표들 그리고 이제 12년까지는 계속되는 소비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꾸준한 지속 소비를 위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관심들 그리고 13번째 목표 환경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ESG에 다 발간이 되고 베이스가 된 것들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미 다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런 목소리들은요 사실 글로벌 오르가니제이션이나 인터내셔널 오르가니제이션이나 아니면은 정부기관 그리고 NGO 이런 민간 단체들이 많이 목소리를 냈던 개념들입니다. 근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개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요? 기업이요.
하면 좋고 굉장히 인권적이고 좋지만 안 해도 그만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ESG 개념이 생기면서 우리가 기업의 경영과도 맞닥뜨려지고 또 투자와도 연결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영향이 그리고 역할이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 정부 사람들 그리고 NGO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G에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UN 책임 투자 원칙에서는 책임 투자라고 하는 이 항목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분석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이 과정에 ESG 이슈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이 투자 대상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요구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한테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공유하고 또 그런 것을 촉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원칙을 한번 보시면은요. 크게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인데요. 인권에 대해서는 이제 인권 보호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노동에 있어서는 이제 단체 교섭권에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강제 노동을 배제하는 것들, 아동 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는 것, 그리고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환경은 무엇일까요? 환경은 기업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 책임을 증진한 조치를 이렇게 아젠다로, 레귤레이션 규정으로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확산을 촉진을 해야 된다는 것과 마지막 부분은 G에 해당하는 건데요. 기업은 부당취득 그리고 뇌물에 속하는 것들은 반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UN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으로 제정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원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인을 시키고 장려하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조금 몇 가지 사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건축이시잖아요. 그리고 건설인들이시잖아요. 어떤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좀 약하다고 했던 이 S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늘 NGO나 이런 기구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정말 그럴까?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새로운 인재들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도 꾸준히 임원들로 이렇게 프로모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의 역할일까요? 기업의 역할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치면 외부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협력사들을 대하는 방식들 그리고 제품으로 치면은 제품이 ESG에서 ESG의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뉘앙스를 주고 어떠한 소비를 촉진시키는지도 한번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ESG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기관과 대기업에서는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각각 아젠다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살짝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제 주주자본주의여서 기업들은 가장 좋은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상관이 없이 소비자한테 제품에 대한 특징만 설명해도 충분했었습니다. 이게 주주자본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많은 정보가 공유가 되고 내가 하는 소비에 대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오픈돼야 되는 사회인데요. 이것이 어떤 것들에 기반이 되냐면 이해자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제품 예를 들어 옥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남양 유업도 아마 생각을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품만 만들었다면 지금은 우리 직원분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나? 혹시 잘 되어가고 있나? 그 다음에 소득이 좀 분배가 잘 되고 있나? 우리 기업이 그러면 외부적으로 어떠한 환경을 잘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 자체 그리고 그 기업에 속하시는 임직원분들 자체도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 막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죠? 스테이크홀더들 그리고 투자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제품을 낼 때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제품에만 신경 쓰면 안 되겠다. 다양한 이해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소비와 연관되고 기업 경영에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반이 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자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기반으로 이제 ESG가 시작이 됐고 이 6가지 사회적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제품을 낼 때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죠? 한 가지 예시로 삼성이 이제 어느 지역에 대단지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 뭐가 들썩이죠? 맞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는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지역의 교육의 질에도 효과를 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이 사회의 기준 중에서 한 가지 인디케이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권, 그 다음에 정치적 유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젠더에 대한 이슈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미디어에 보셨던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로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가 나와는 다른 성들 그리고 나와는 다른 인권들, 인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에티튜드를 가지고 있는지 오픈됐는지 좀 클로즈 폐쇄됐는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지속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회적 요소로 한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보건 및 안전이죠. 예를 들어 광주 아파트 사태 생각나시죠? 이 기업이 그 부분을 안전에 대한 이슈를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을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럼 왜 중요하냐? 안전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요. 우리가 건설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장갑이나 안전모를 우리 이제 노동자들한테 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중에는 어디로 영향을 미치죠? 인슈런스, 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제공을 했으면 보험의 영향을 좀 기업 경영에서는 훨씬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표를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S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기업 경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사들에 대한 이슈 있으시죠? 남영유업이 기업을 굉장히 잘 키웠지만 왜 매각을 당했죠? 왜죠? 대리죠. 그렇죠. 맞습니다. 임직원분들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협력사들 가불관계로 너무 하지 않았는지 특히 우리가 건축을 하시다 보면 건설을 하시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으시죠. 여성분들이 많으시지만 아마 여기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되게 어렵잖아요. 여성으로서도 어렵고 그리고 부패적인 것도 어렵고 협력 공급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게 이 건설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G-S가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ESG가 좀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해서 건설 산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대한 것들, 인권 노동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인권들 노동을 어떻게 쓰는 것들이 있는지, 공급망들에 대한 이슈는 없는지, 그리고 자재, 공법 이런 것들이 환경 규제에 좀 어긋나진 않는지를 계속 보셔야 기업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탄소 중립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좀 많은 것들을 갖고 왔는데 시간이 이제 여의치는 않아서 조금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가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ESG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조금 이번 시간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끝나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사드리면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지수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지수 대표님이 ESG의 현재 지금 미래를 굉장히 잘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요새는 기업이
이제 기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또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 의식 있는 기업가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만으로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저도 생각났던 게, 제가 바로 전 회사가 SKD&D였고 오늘 SKD&D에서도 많이 좀 오셨는데, 1인 가구 에피소드라는 임대주택을 2000세대를 작년까지 한 2000세대를 4년 동안 저희가 확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게 정부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그 정책이 있었고요. 민간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상당히 많이 감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보통 개인 집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세금도 무시 못하고 대출 이자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움직임, 세금의 인센티브나 대출 이자의 감면이 있을 때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함께 해줘야 좀 가능하거든요. 얼마 전 후배가 인테리어 회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요새 대출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대출 이자를 많이 감면받아서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었대요. 그 이유는 본인이 기존에 했던 일이 ESG하고 관련된 거여서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니 대출 이자가 지금 7에서 10%까지 됐던 거, 그 친구는 3%에 그렇게 받는 이런 정책들이 같이 수반돼야 기업이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시각으로는 친환경 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녹색 채권 활용 모형이라고 해서 이게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제 파이낸싱에 관련해서 재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공학연구원의 이은석 부연구원님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의 이은석 박사입니다. 일단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에 앞서서 저도 간략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40분으로 알고 있는데 5분 정도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근무한 지 8년 정도 됐고요. 연구원에서는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간 정책 그리고 관련된 이제 제도와 법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를 해서 중앙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환경부, 국토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전공을 했던 분야는 이제 또 학부 때는 도시공학, 그리고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는 조경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환경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일단 제가 이 연구원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 설계사무소에서도 일을 해봤고, 또 도시 설계를 하는, 도시 계획을 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조경 설계와 시공을 하는 이제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 활동을 하면서 공부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사업화되는 방식들, 그리고 이제 만약 이런 아이템들이 친환경적인 측면의 제품으로서 사회에 이제 공급이 될 때 있어서 가는 과정들을 한 20, 30대 초반에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어쨌든 이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됐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 박사 받고 바로 연구원에 들어가서 그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그런 업무를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좀 이제 제 얼굴 좀 나오는데, 주로 그 기후변화 관련된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공간적으로 탄소 중립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모델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재난이 왔을 때 어떤 형태의 도시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또 건축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재작년까지 제가 국가녹색건축센터장을 맡아서 역임을 했었고,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현재는 탄소중립 도시라는 주제를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의뢰를 받았을 때 이 녹색 채권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다루는 여러 그 연구 주제 중에 아주 일부고,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연구를 해놓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려 5년이나 지난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또 감사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아까 제 전공 말씀드렸다시피 제 주 전공이 아니에요. 저걸 연구할 적에 이제 국토부에서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녹색 건축이 왜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까? 그것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딱 6개월을 주셨습니다, 시간에. 그래서 저희 자체 연구 과제를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고, 당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공학 박사가 감히 이런 분야에 도전을 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의뢰를 받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현재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다시 할 것이냐. 사실 저는 저 때 이후로 저 후속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저 때 당시의 상황에 비해서 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딱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에 있었던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2018년도 연구를 그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5년 전에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과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지 좀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제 취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당시에 온실가스 감축 노동의 산정 방식이 지금하고 완전 판이하게 달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2030년에 BAU를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기준의 경제 추세를 모델을 쭉 뽑아서 2030년도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8억 5,100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도에 얼마큼씩 감축할 수 있는지에서 분야별로 좀 정리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감축 후 배출량이 기준이었었어요. 지금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 7억 2,800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죠. 2019년도 대비 2030년도에 얼마를 감축하겠다라고 지금 놓고 보고 있는데요. 당시와 지금 이 기준이 판이하게 바뀌었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이 우리나라 그 경제 추세를 기준으로 BAU를 설정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많은 양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감축하겠다고 하는 양이 국제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높게 설정해 놓고 이만큼 줄이겠다? 그건 아니다. 니네들 다시 산정해라라고 피드백을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까지 저걸 이제 2018년에 이제 다시 노동을 수정을 했는데 2018년 수정할 때까지만 해도 저 기준을 따랐지만 2019년에 한 번 더 노동이 수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던 시기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억 2,800만 톤을 기준으로 한 그 목표치를 재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기반, 발전 기반들이 거의 다 화석연료 기반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니네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왜 계속 미봉책만 제시하느냐라는 지금 이야기를 또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건물 부분에 있어서 올해 초에도 한 번 더 로드맵이 개정이 돼서 발표가 되었는데 지난번 차 발표와 동일하게 건물 부분에서 감축하는 목표치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500만 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노력은 돈이 반드시 결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하는 기술들이 런칭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들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토부 입장은 그런데 이제 돈을 풀어주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왜 개인 재산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제도를 자꾸 만들어 오느냐라는 정부 부처 안에서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이해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온실가스를 건물 부분에서 감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대상들은 주로 건물이죠.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를 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있다고도 다들 아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직접 배출보다는 간접 배출의 영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로 여론을 이제 공급받아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 소비량의 패턴을 바꾸는 노력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많은
제약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런 만들어진 건물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이제 대도시 옥상에 얼마만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의문들이 많이 드는 것이죠. 네, 주변에 있는 어쨌든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자연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 여건 자체가 대도시에 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 대비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방법이지 해법이 필요했었던 것이 당시에 또 문제였기도 합니다. 복시게 되면 이제 연도별 녹색 건축 인증 현황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총량이 한 학계 총량을 봤을 때 15,000동 정도 됐는데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물 총량이 700만 동 정도 됐었어요. 그 700만 동 대비 약 15,000동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작은 숫자죠.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진단을 한 내용들은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값싼 건축물을 짓기를 원하는 건축주들이 일반적이고 환경을 생각해서 내 건축비를 더 지불하려고 하는 지불이사가 있는 건축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게 현실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제시를 했던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는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하고 런칭을 해서 그럼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확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센티브들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주택도시기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며 취등록세나 기부채나 부담 자체를 완화시켜 주시는 방안들을 당시에 이제 제시를 했고 현재 이것들이 이제 제도화돼서 작동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가 재정 부담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논리와 이 친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져야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현재보다도 지금 아까 이제 강지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ESG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슈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금융제도가 제가 연구하기 이미 10년 전부터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녹색과 관련된 이제 기후와 관련된 금융 시스템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보시면 기본 단위가 빌리언입니다. 빌리언의 규모로 지금 채권들이 발행이 되고 있는 시장에 우리나라만 동떨어져 있었던 거죠. 마치 이제 무인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도 조경학 전공하고 저런 자료들을 이제 들여다 보니 막 숫자 막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익숙치는 않았는데 큰 틀에서 이제 봤을 때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어쨌든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기초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런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했었던 게 그린본드입니다. 녹색 채권이라는 것을 이제 발굴을 해서 하고 들어가 보니 이 사실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린워싱이에요. 그린워싱이고 이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이 주체자들이 블랙락이나 이런 석유 쉘이나 칼텍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 친환경 사업을 합니다라는 걸로 내세우기 위한 이제 채권의 발행 활동이 이제 대출금인데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그린워싱을 하든 뭐가 됐든 이런 녹색 사업을 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갖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채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제시를 국토부에다 했고 그리고 마침 또 한국산업은행에서 당시에 약간 이제 파일럿 사업 형식으로 한 3천억 원 정도를 발행을 해서 그 디젤 기차를 전철화하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일부 대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를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산업은행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만나서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하는 것입니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또 전해 들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이제 발행한 출판된 산업은행의 자료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녹색 채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제한을 걸어둔 특수 목적 채권이고요.
일반 채권이 발행되는 절차의 기본적인 절차가 있고 거기에 이 녹색 채권이 발행되는 이제 서브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 사업이 녹색 사업인가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어찌됐든 전문 기관의 적격 심사를 거쳐야만 발행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녹색 채권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보게 되면 이제 자금 사용 목적, 프로젝트 선정 과정, 자금 관리 보고에 관한 절차를 갖고 있는데요. 자금 목적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관련된 이제 환경 오염 예방, 자연자원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혹은 이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연근의 생물 종단성 보호의 차원에 관련된 사업에도 이 채권을 발행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게 정말 당위성이 있는 프로젝트냐, 그리고 누가 그럼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그 회계법인 일단 별도의 이제 회계법인들이 관리 감독 체계로 들어가서 자금 운영 계획서 등등을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게 발행이 되면 약 5년 단위로 발행이 돼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되고 리포팅을 하는데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한 어떤 사업의 목적과 달리 이제 유용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영원히 이 채권을 쓸 수 없다라는 이제 벌칙 조항 하나만 있을 뿐이지 이게 뭐 자금을 운영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재원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또 연장도 해주고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유형들이 회사채, 프로젝트 본드, 자산유동화증권, SSA 채권, 지방채권, 융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기업들도 발행할 수가 있고 국가에서도 발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업은행 갔을 때 들은 얘기는 아니 LH나 이런 큰 공기업에서 이거 발행하면 너무 좋은데 이걸 왜 안 하세요?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거꾸로 들었고 또 저는 그 듣자마자 바로 이제 국토부 가서 얘기를 했죠. LH가 할 수 있답니다. 빨리 합시다. 그래서 갑자기 일이 막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과제가 종료가 되기 전부터 LH를 국토부가 막 갑자기 막 푸시를 해가지고 지금은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을 지금 다 LH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활용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작동이 된 것으로 이제 저도 소식을 들었었고, 또 이와 달리 이제 이런 채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종합 관리하는 이제 그린뱅크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케이스고요. 중공공 금융기관의 형태로서 이런 저탄소 프로젝트가 돌아갈 때 여러 가지 이제 금융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제도들이 당시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정리했었습니다. 각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제 설립하는 뱅크 현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이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주셨던 ESG와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이 그 자금을 만들어서 제가 2018년도에 연구를 했었으니까 최신 정책이었죠. 2017년도에 그린 그로스 스트래티지라는 전략을 만들어내면서 이 산업 구조 자체를 굉장히 개편을 했습니다. 이 덕분인지 몰라도 최근 영국에서 제출한 NDC, 그러니까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는 그 리포트에서 리포트를 평가하는 또 별도의 그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NGO 단체에서 영국을 지구 온난화 1.5도씨에 덜 영향을 주는 적당한 수준의 계획안을 갖고 있다는 또 긍정적인 평가까지 좀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매우 부적절한 이제 국가로 분류가 돼 있으면 상대로 보게 되면 그래서 유일하게 선진 국가 중에 영국만 이제 적절한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 이때 출발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어떤 제도들과 같이 맥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생을 시키면서 민간 시장에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제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TF들을 만들었고 재무 체계 자체도 새로이 만들어서 상장 기업들한테 이제 공개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도 진행을 했고요. 또 다양한 이제 표준적인 제도안들을 만들었고 가장 제가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제 녹색 대출 상품입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 분야를 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에너지 효율 개선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 할 경우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혁신적이죠.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받는 그 은행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삼성캐피탈 뭐 등등, 마주캐피탈 등등 이제 이쪽에 이제 분들하고 많이 또 이야기를 나눠봤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리스크 해지가 되어야 자기네들 한다라는 계속 방어 논리를 펼쳤는데 당시 논리만 해도 좀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금융 시스템들이 업그레이드돼서 선진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융자금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좀 혁신적인 이런 금융 상품들이 앞으로 많이 출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게 또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995년부터 좀 일종의 이제 국민채권처럼 이제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개인이 이제 펀드에 투자하는 개념처럼 이제 개인이 계속 이제 매월 얼마씩 그 투자를 하면 투자금들을 다 모아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나 새로운 그런 그린 컴퍼니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또 개인들한테 이자로서 이제 배분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연구할 당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출 약 5%의 대출을 받았을 때 이 그린 펀드 스킴에 따른 대출은 2.5%로 이제 얕게 주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때 이자를 4.7% 정도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약간 차별적인 형태의 이자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당시의 현황인데요. 당시 현황에 수출입은행, 현대캐피탈, 산업은행 4건만 존재했었습니다. 연구했을 당시에. 그래서 발행 금리가 이제 뭐 85bp, 약 150bp짜리도 있었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억 정도가 됐었는데 재밌는 것이 현대캐피탈인데요. 이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때 이제 약 5억 불 정도를 녹색채권을 발행을 해서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지 봤더니 현대에서 지금 전기 자동차들 돌아다니잖아요. 당시에 이 돈을 가지고 전기 자동차 개발하는 개발비로 전액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때 당시에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전부 다 일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정부에 이제 제시를 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앞으로 당시에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했었습니다. 녹색 건축과 녹색 제로에너지 건축들이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 즉 시장에서 반응할 수도 있고 이 녹색 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을 지었을 때 건설사나 건축사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이 저금리로 펀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형 사업 구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이 연구에 이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정부의 직접적 재정 지원은 한시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그걸 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업은 1년 안에 일몰입니다. 만약에 단연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연차가 거듭될수록 10%씩 다 DC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시적인 거고 또 기재부에서 돈 없어요 우리 이제 적자예요라고 하지 마세요 해버리면 이런 것처럼 인센티브적 성격의 사업들부터 우선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지탱하기 위한 가장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을 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들부터 삭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건설 시장이나 건축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구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녹색과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와 이 부분들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하는 데 있어서 녹색 자금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일반 건축물 대비 녹색 건축이나 제로에너지 건축을 지으면 30% 정도 비싸다라는 통념이 있었어요. 이 30%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30으로 만들어줄까라는 고민도 같이 이제 해보면서 시장에 어찌됐든 규모의 경제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았고 많은 이런 친환경 건축 자재라든지
그리고 그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같이 백업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해서 이 다이어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제 2차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이제 다이어그램인데요. 보시면 이제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고 여기 계시는 이제 건설에 관련된 여러 대표님들 계시는데 어찌됐든 프로젝트 하실 때 개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개발 계획을 세우실 때 자금 캐시플로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이제 많이 되실 거라고 해서 저도 30대 초반에 태양광 발전소 시행사를 잠깐 했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작은 회사지만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이 PF도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막 여러 가지 했던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구상하게 됐는데 여튼 이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신축 건축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 두 개의 사업이 이제 메인 코어 사업이 될 것이고요. 이 코어 사업을 백업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붙어주면 이게 에너지를 생산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가 되는 그 다양한 그 재원들을 여기서 이제 커버해준다는 그런 개념의 녹색 수익 사업의 영역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따로 나누는 건 이건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사업 구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그 녹색 채권 인증에 관련된 녹색 채권 발행하는 영역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들어왔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정말 잘 될지에 대한 구조를 성과 보고서를 통해서 어쨌든 자금 투자를 해줄까 말까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주체는 이제 국가가 되든 민간 기업이 되든 공공기관이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업 주체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채권을 발행하고 이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 주체가 요청을 통해서 이제 대리로 발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찌됐든 운영할 수 있게끔 PF의 형식을 빌려서 채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서 관련된 사업들이 정말 녹색 사업에 집중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법이 있는 공공연구기관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자를 이렇게 회색으로 쳐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워싱하는 회사들이 이 녹색 채권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친환경 건설 사업이나 이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대는데 어쨌든 기여를 했기 때문에 ESG에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게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뭐 시장에서 거래소를 만들어져 있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CDM을 통계상 가져갈 수 있는 또 꼭지가 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부 차원에 있어서는 UN IPCC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이만큼 줄일 수 있다는 정량적 통계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인 이제 큰 틀에 있어서 프레임은 이런데 실제 어떻게 써먹을까요? 라는 고민이 이제 또 들었죠. 이건 그 다음 주에 이제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했던 건데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자 금융기관이 활용한다면 전문 기업이나 이런 전문 기업에 이런 친환경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전문 기업에 될 수 있는 상품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은행 뱅커들을 만나서 이거 사업 되겠어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문도 받았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영역은 두 개입니다. 이제 국가에서는 재원을 마련해서 기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내려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이 보통 이제 잠깐 시행을 해봤지만 이 전문 기업이 그거 다 하시잖아요. 설계도 하시고 돈도 땡기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 기업이 에스코 기업과 같은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서 인증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 PF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급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보증사가 좀 더 보증의 여력을 열어주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증이나 보험사가 열어주는데 이 보증보험사도 사실 맨몸으로 사업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급 보증을 누가 해줘야 되냐?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고,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 어찌됐든 이제 재원을 유치해서 기금을 내려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들이 어쨌든 채권 발행하면서 들어오는데, 이 보증보험사들이 이걸 한 번 더 개런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개런티를 해서 전문 기업이 사업비를 그 건축주에게 받기 전에 미리 확보를 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하든 일반 건축물을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주택 사업을 아파트 단지 사업을 짓던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 나름대로 막 이런 저것들 해봤는데, 당시 보증서가 신용 주택 사업으로 이제 들어갈 경우 아파트 뭐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사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분양받는 수분양자가 LTV를 조금 더 좀 상향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끔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조율이 가능한 그런 포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이제 기업적 측면에 있어서의 모델이고, 개인이 이 채권을 활용한다는 것까지 한 번 더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6개월 안에 답을 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 태양광 시행사를 하면서 30kW짜리 발전소를 하나 갖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 이제 당시에 발전차에 시스템이 들어가 2009년에 하나 만들어서 갖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경험들이죠 주로.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언뜻 생각났던 게,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주택을 거래할 때 채권, 국민주택기금 채권을 사잖아요. 그것도 혹은 자동차를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교통채권 사시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바로 파시죠. 그걸 보유하고 계시면 사실은 금융상품을 쓸 수가 있는데 당장 할인해서 팔아버립니다. 할인해서 팔면 이게 나라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차용을 하자. 그래서 개인이 건물을 이제 짓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채권을 이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개인한테 빚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덜란드의 그린펀드 스킴과 유사한 그런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건축주가 되어서 난 이제 녹색 건축 지을 거예요, 제로에너지 건축을 지을 거예요라고 했을 때 채권을 이제 구입을 하고, 중앙 정부는 그 돈들을 다 모아서 원격지에 있는, 도시가 아닌 원격지에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나 풍력 발전 사업자에게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원이 늘어나는 재원 확보할 수가 있게 되죠. 국가 차원에 있어서는 그 티끌 모아 태산되는 거죠. 네, 티끌 모아서 태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태산을 만들었으면 이 발전 사업자들한테 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너희들이 가지고 건설을 했으니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2% 혹은 일정 퍼센테이지는 이들에게 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하라.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채권에 관한 이자 수익을 개인이 가져갈 수 있게끔 분할시켜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여기서 이제 적어놓은 것처럼 투자를 해주고 이익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계정을 이제 분류를 해서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기별로 채권의 이자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실선으로 해놓은 거는 직접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이고, 점선으로 해놓은 건 효과입니다. 간접적 효과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구조를 이제 고민했던 것은 서울에 대표적인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다가구 주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이제 제가 만약에 현재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재건축하고 싶은데 신재생 에너지를 넣고 싶어요. 근데 뺑뺑 돌아서 다 아파트 단지예요. 태양광 발전 패널은 달아도 발전이 안 됩니다. 저는 제로에너지 건축 짓고 싶은데 못 짓겠죠. 그럴 때 이 채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아하 그래 너네는 인정을 해줄게, 인증이 아니라 인정을 해줄게입니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미 간접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짓는데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이자 소득도 가져갈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되겠죠. 그렇다고 치면 저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충남에 태양광이 아니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쫙 깔아놓고 지금은 이제 이걸 감축할 수 있네요 없네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충남도지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조만간 다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발전원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이제 소형 SMR로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뭐 투자율도 따져보고 뭐 투자 금액도 따져보고 뭐 3천억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캐시플로우들을 따져봤습니다. 뭐 아파트를 지었을 때 국민주택은 642세대, 뭐 리모델링은 2200세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호수지만 나름대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요. 어찌됐든 돈은 잃지는 않더라라는 것이고 투자자도 돈을 벌고 사업 주체, 건설사도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마지막 이제 페이지인데요. 그 국토부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줬었고 당시에는 그래서 이 채권을 도입해보고자 LH를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압박을 해서 거기까지 끌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안식년이라 쉬어서 그 뉴스를 제가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공적으로 그 제도들이 안착이 된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토부가 풀어야 할 이제 내용들을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건축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그런 다양한 규제 완화의 측면을 이쪽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모든 규제가 다 풀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또 풀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들이 전력 거래가 안 됐었어요. 전기 사업법이 재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소규모 전력 거래가 가능한 지금 환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좀 희망적인 내용인데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사업에 신용 보증을 할 수 있는 신용 보강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가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담당자분들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 우리는 법에서만 정해주면 한다. 그러니까 보증보험기관에서 이미 이제 할 수 있는 특수보증재원을 법에 근거해서 출연하도록 지금 요청을 받았었고 당시에 이제 녹색건축법의 개정안을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이거보다 현재 최상위법인 탄소중립기본법 59조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제 이걸 보고 굉장히 또 보람을 느낀 하루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녹색 제로에너지 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기업이 이런 녹색 채권 발행하는데 수월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신용도와 이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신용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 대형 건설사는 물론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공기업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제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발전 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원격지에 이런 발전소를 지음으로 해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이 연구를 이제 마무리했었습니다. 예, 손 바쁘게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티가 없네요. 일단 제가 2018년도에 연구한 거지만 여러분 들으셨을 때 어떠실지 모르겠어. 5년 전 연구고 5년 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 바로 피부로 느끼시는 점과 어떤 차이점인지 사실 저는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지금 이제 업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따 토론 시간에 재밌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렇게 저희 기관과 이 여성건설인협회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기관에 저를 또 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환경 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 채권 활용 내용에 대해서 건축공간 연구원 유은석 부연구원님 발표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ESG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이제 녹색 건축 채권을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입되는지 알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오늘 발제자분들과 같이 해서 토론을 한 20분 정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10분 동안 어떤 질문을 누구한테 하고 싶은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 4시 반에 다시 이쪽에 자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자분들과 오늘 또 이제 패널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ESG가 앞에는 크게 이제 쓰는데 기업들이 많이 이제 ESG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참석자분들의 질문을 좀 먼저 받고 이 세미나를 한 20분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기수 회장님 저보고 꼭 언급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은 무료로 제공하는 거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 나중에 만날 땐 다 유료니 오늘 진짜 궁금한 거를 많이 해서 기업에서의 정보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달라. 그 말씀 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먼저 첫 번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 설계 쪽을 하고 있는 박보경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온실가스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에 제도적인 장치가 되게 보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기타 등등의 우리 지열 같은 것도 밑에 파일을 많이 박아서 하고 있는데 도심 건축에서 그걸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할 데가 없어요. 없어서 지하의 제일 하단부에 설치를 하고 나중에는 AS를 할 수 없는 지경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투자에는 되지만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얼만큼의 나중에 에너지가 돌아오는지 회수되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보면 대부분은 투자는 했는데 사용은 유명무실하고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처음에 넣어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얼만큼 들어가고 실제로 얼만큼 에너지 절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만큼에 대해서 과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지 세제 혜택을 받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이 가장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가장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라고 하는데 창 면적비에 대한 걸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이 에너지 절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제 일례를 옛날에 그걸 들면 옛날에 영국이나 프랑스는 워낙 그 에너지가 강해서 창문의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걷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창문의 크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창 면적비가 작으면 세금이 작아지고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의 건물이 창문이 작았던 이유가 에너지 때문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전설 같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해안가나 멋진 곳에 가면 거의 통유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손실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건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모든 장치를 숨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거기서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장치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공기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뭐 에어컨을 문 열어놓고 세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손실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에너지 양을 측정했던 거하고 실제 소비량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체크를 해서 과징금을 물리거나 건축주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제도적인 장치에서 훨씬 더 가깝게 가고 수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네, 이윤석 부연구위원님하고 박형 부회장님이 관련해서 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윤석 부연구위원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곡을 찔러주셨습니다. 네. 제가 녹색건축센터장 했을 때도 종종 들었던 질문인데 이런 말씀 해주시면 그때는 센터장 할 때는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이거는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다. 지금 제가 그 분야를 벗어서 좀 자유롭게 말씀드리면
그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 총량 이런 부분들을 산정하는데 사실 제가 한 5년, 6년 정도는 막 몰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별 건축물들이 이제 리노베이션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설비, 특히 이제 연료전지라든지 뭐 이런 지열이라든지 이런 설비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이제 다 인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8, 90%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문제가 있다라고 2018년도에 2차 녹색 건축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이 건물 부문의 MMV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기본 계획상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건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가치 평가를 우선 해야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운영을 예를 들면 건물이 한 10년, 20년 사용되는 동안 계속 배출량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어찌돼도 근거를 잡아야만 이런 세제의 근거로 또 쓸 수가 있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부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 국토부에서 그걸 집계를 해서 기재부에서 얘기할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초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LH, 저희 기관 다 모아서 이제 그런 자료들 모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거를 이 객관화 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자료들만 이제 쌓여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드러나지 않은 회의지만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제도화하기 굉장히 어렵다,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 고민을 하던 중에 임기가 끝나가지고 결과를 못 봤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다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니까 비슷한 케이스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달에 통과가 되면서 건물 인근에 에너지 생산원이 존재하면 그 인접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 비용을 이제 지불하게끔 만드는 설계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신재생 에너지원이 있다면 내 집에 있다면 그 전기료를 싸게 내고 그게 없고 저기 멀리 있는 이제 보령에 있는 화력발전소 각본을 전기 썼다 그러면 그 거리만큼 전기료를 내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중앙에서 공급하는 그런 슈퍼그리드 방식의 체계에서 이제 분산 그리드로 바뀌게 되는 아마 첫 단추가 오래 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좀 더 만들어지게 되면 건물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효과를 가져가는데 어려운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안타깝지만 저희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려웠었습니다. 저도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재작년에 이제 호아마톨이라는 서소문에 있는 빌딩을 이제 재개발을 하는 걸로 해서 했었을 때 실제적으로 그 건물 앞에 130m짜리 AI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일단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일단 태양광이든 BIPB든 설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조가 안 나와서 불가능했는데 이제 서울시의 정책적인 거를 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아까 같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하 기전실 바닥에다가 지열로 다 깔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도심지 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도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실제 그 지열에 대한 가동에 대한 부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의 케이스를 저도 많이 접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속수무책이에요. 말 그대로 비용에 대한 부분을 회수를 아예 못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초기에 뭐 리드나 웰이라는 인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저희가 예비 인증 설계 단계 때 하고 시공 단계 때 본 인증을 하면서 커미셔닝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운영 과정에 한 O&M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 베리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심사관들이 오셔서 너네들이 약속했던 시뮬레이션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뱀스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지열로 줄였다
있다고 했었을 때 지열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인증이 다시 이제 무효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 접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점점점 그런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전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뭐 2050 넷제로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하나의 건물에서 쓰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이 나중에 내 건물 내에서 다 생산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미션을 저희 건축가들한테 던져놓고 건설인들한테 던져놓고 그거를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2050에는 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딱 이제 전체 로드맵을 다 설정을 해놨을 때 사실은 이게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지금 이제 의문이어서 정말 리모트의 생산량으로 대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은 저희 한국인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또 다른 프로젝트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네 강의를 인증 쪽으로 할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검증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죠. 네, 저 박경 부회장님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2012년 13년도에 제가 용산국제연구지구의 그 31조 프로젝트 시행자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저희가 대부분이 초고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에너지 10%를 친환경 수소 때문에 사용했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효과를 주는 건 지열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초고층이니까 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건축 규모는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제 허가를 준비하면서 지열을 안 돼서 그 또 초고층 건축을 해서 인면 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했을 때 그걸 다 했을 때는 인면을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유리창을 다 막고 이제 다 패널로 하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그 당시에 김앤장이랑 이제 정책을 풀려고 하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업이 무산돼서 저도 거기까지 수습이 됐거든요. 근데 10년이 좀 지난 지금은 정책이 좀 이게 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제가 그때도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 힘들지만 몇 년 뒤면 기술이 이걸 해결해 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재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저는 왔는지 정책이랑 맞물린 기술의 발전과 정책이 맞물리는지 그거는 다음에 저희 박경 부회장님 모시고 별도의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을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질문 아닌 질문이 될 텐데요. 기업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에 있다가 지금 여기 여성건설인협회는 제가 토목부분 부회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토목사업본부에 있다가 금년 2월에 그 지열 시스템 하는 GNG 테크놀로지라는 그 회사로 옮겨가지고 지금 생뚱맞게 지금 지열 공부를 막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 부분, 그 다음에 기계설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이 나이에 또 하고 있는데 박사 따진 지도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하면서 오늘 지금 이제 우리 이은석 그 박사님도 하시고 우리 강재수 대표님도 하신 그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동안에 2달 동안 공부했던 게 막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일단 저희 회사 그 특허도 갖고 있고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다 생각해서 제가 이쪽으로 좀 생뚱맞게 옮긴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를 쓸 때 이제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지키면서 충족하면서 면적은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저희 오너신 회장님이 발굴해 내셔가지고 그걸 아직 이제 상황이 안 돼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계속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할 텐데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2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아까 이은석 박사님께도 박사님이라는 호칭이 맞나요?
네, 대감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께도 여쭤봤는데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이니 온실 저감이니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직은 제 한계에서는 좀 안 되더라고요. 회장님은 머릿속에 엄청 많으셔가지고 계속 회의 때 얘기를 하시는데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아까 이제 이은석 박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왜냐면 어쨌든 이거를 그냥 접목시킬 수는 없고 그런 데이터들이 좀 백데이터들이 있어줘야 이게 신뢰성도 있고 적용하실 수 하는 분들도 그거를 좀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아직 지금 그런 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2달 공부해가지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은석 박사님께도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런 데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연결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저희가 건축공간연구원하고 저희 오늘 자리는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정말 잘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저한테 정말 필요한 자리였고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게 꼭 끝마무리처럼 됐는데 약간의 기업 홍보도 하면서 이런 것들에 계속 그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서 그런 의문점 또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그 뭐랄지 밴드 같은 거를 하든 아니면 뭐 공동 저기를 하든 해서 내가 궁금한 사항들 올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질문 아닌 질문인데 이은석 박사님 다 지원해 주실 수 있죠. 툭 던지면 툭 답을 주실 수 있죠. 정책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궁금할 거거든요. 오늘 계약서 쓰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 협회나 건축공간연구원 이게 부에게서 MOU나 업무 협약이지 계약서가 되나요? 불법이죠.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더 받아야 돼서 뭐 부회장님 많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따로 되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추후에 다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거 말고 오늘 강지수 대표님이 이제 유엔에서 했던 경험들도 많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거나 소셜적인 거나 뭐 환경적인 거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는 교통 분야고요. 교통부문 부회장입니다. 저희가 회장님이 이제 조경 쪽이어서 그런 분이 많은데 교통은 저 혼자뿐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건설이라는 거랑 이런 DSG나 환경, 뭐 사회 이런 거랑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같이 나가야 되는데 대립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열심히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환경의 파괴라든지 건설할 때 최소화 저감하고 이런 거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뭐 일을 해보고 각종 심의와 이런 연구를 할 때 보면 어쨌든 뭐 혼잡이 되지 않냐, 환경을 파괴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항상 배치되는 부분을 우리는 좀 더 객관화해서 정량해서 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ESG라는 게 요즘에 뭐 말로는 하지만 정확한 이런 내용의 개념을 오늘 좀 듣고 참 좋은 분야다 하는데 실제로 교통도 저희가 이걸 정량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량화에 대한 연구는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투자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뭐 굳이 반영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뭐 지체도를 감소시킨다든지 통행 속도를 개발을 하면서도 조금 더 혼잡을 좀 완화시킨다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혼잡 완화를 위해서 환경적인 어떤 그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 자동차 아니면 그로 인해서 지가까지 이제 조금 상승하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투자의 의사결정을 고려가 실제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ESG는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향후 이제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 분야에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하고 정량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희 교통부만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금 뭐 현황이나 전망 정도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답변을 누가 말씀하시 좀 기다릴 때 제가 사실 ESG 관련해서 이거 준비하려고 책을 2권 정도 읽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필름 카메라의 코닥이 망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코닥에도 많은 컨설팅을 해준 거죠. 시대가 이렇게 디지털로 변할 거다.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검증이 안 돼서 모르겠다. 그랬는데 모든 저희도 신사업을 할 때 투자자들이나 모두 검증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데는 사례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나서 움직일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량화되면 없지만 지금은 자본주의의 어떤 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준비하지 못한다. 그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ESG를 준비하는 거는 능력 있는 CEO, 기업의 CEO가 폭넓은 패러다임으로 했을 때도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오늘 박기수 회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까요? 지금 제가 이제 이 ESG 전략 세미나라고 한 게 ESG는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ESG 포탈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정말 좋은 강의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정작 어플리케이션 각자 교통에서 또는 생태보건에서 조경에서 건축 분야에서 또 여기 지열도 계시고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럼 내 걸로 어떻게 ESG에 상승하느냐, 태워지느냐, 그 패러다임에 얹어지느냐 그거는 알려주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계속 다음 달에 5월 달에 6월 달에 계속 분야별로 저희가 특징이 있잖아요. 각 분야가.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알고 있는 걸 관통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박사 논문을 생태보건 쪽, 생물 다양성 분야, ESG의 텍소노미에 들어있는 생물 다양성 분야. 그래서 조경이나 이런 5개 환경에서의 생태보건과 이런 조경과 이게 ESG가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가. 건설사에서 오셨는데 건설사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조경이 ESG랑 무슨 상관이야 했을 때 그걸 딱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를 각각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또 여기 박경부 회장님은 워낙에 글로벌 인증 제도를 다 가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리드도 있고 몇 가지 있죠? 네. 좀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다음 달에 이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교통 분야도 있고 이제 계속 그거는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분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여기 JIP 부장님 오셨지만 여기 건설사에서 오셨지만 조경 담당도 오셨지만 아파트 조경하고 ESG랑 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이 분야도 또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연결되고 이거를 이렇게 하던 일을 ESG에 이렇게 얹을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비법, 전략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한 것을 공유하고 이거를 컨텐츠화해서 이제 ESG의 중심이 한국여성건설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마 ESG가 지표잖아요. 지표로 이제 경영적으로 계속 판단이 내려진 지표로서 되다 보니까 데이터나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더 돋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좋은 점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까 도로 쪽에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조금 분야를 달리 해보면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ESG 자체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 통합적인 시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그 월드뱅크랑 이제 도시 인프라 구축 정책 쪽으로 조금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벤치마킹 행사를 하더라고요. 각각의 도시들이 우리나라를 좀 뛰어넘어서 글로벌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도로를 잘 만든 나라 중에 속해요. 근데 태국만 생각하시더라도 이 고속도로 뚫는 게 좀 이상하게 도심을 가로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 자체는 그 도로를 건널 때 굉장한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도로 교통이라서 환경을 파괴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좀 더 뛰어넘으시면 환경을 파괴해야 되는 거는 불가피한 사실이잖아요. 뭐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는 어떠한 좀 효과를 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의 자료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좀 방편일 것 같고요.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정량 말고도 정성적으로도 굉장히 좀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에 굉장히 잘하는데 저는 ESG 자체도 이제 정성적으로도 많이 좀 도입이 돼야 된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벤치마킹을 하시면 아이디어를 더 얻으실 것 같고요. 조경 쪽에서도 오늘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마트 오피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경, 이제 친환경 소재나 아니면 이제 사무실 안에도 이런 화분이라든지 또 식물들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 계열사를 제가 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 ESG 지표에서도 그렇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복지 차원에서 우리 회사 안에 식물이 있냐 없냐가 그 이제 모 회사로부터 건축비 리모델링비를 더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심미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좀 편안한 분위기의 사무 환경을 최근에서야 많이 도입을 하고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많이 벤치마킹 하시는데 그 안에 지표가 환경 부분에 이제 식물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분야를 뛰어넘으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사례 발표나 이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근데 교통 쪽은 학교에서는 지금 모빌리티 쪽으로 많이 이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에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좀 시간이 조금 지체됐지만 5분만 더 해서 오늘 이제 두산에서 JYP에 오셨다고 제가 저희 회장님한테 들었고요. 또 오늘 SKD에서도 지금 작년부터 ESG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어서 저도 ESG가 이제 기업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일 정도로 대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고민과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먼저 두산 먼저 얘기 듣고 그다음에 SKD 이정민 부장님의 좀 고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건설 JYP 박진영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저희 그 건설업에서 ESG 아까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체감적으로 조금 거리감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뭐 금융 쪽에서 이제 저희가 딜을 하면서 뭐 아까 인센티브 얘기했었는데 대출 이자가 진짜 할인이 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실은 아직 우리 금융 환경이 우리가 뭐 PF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런 어떤 강제 조건이나 인센티브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어프로치해야겠다는 니즈는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ESG 전략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토론이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얘기해 보면 실은 서로 아직은 필요성이 굉장히 낮은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근데 거꾸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LG 전자나 LG 화학 이쪽에 이제 발주를 들어가 보면 리드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발주처나 보면은 우리가 이제 PQ 제출할 때 우리가 하는 어떤 리드의 조건들 그리고 건설사로서 ESG 활동들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LG 화학에 저희가 최근에 하는 입찰에 들어가서 수주한 걸 보면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왜 굳이 리모델링을 하냐? 새로 짓는 게 훨씬 좋고 에너지 효율도 좋을 텐데. 근데 LG 입장에서는 그걸 ESG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야지 외국 나가서 펀딩을 하고 그럴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실적을 만들어내는 니즈가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더 깨끗하게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비용으로 리모델링이 더 비싸거든요.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근데 LG 화학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 흐름에 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입찰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건설업은 어떠냐. 근데 우리는 아직은 좀 그런 니즈나 필요성이 낮다. 이거 거꾸로 왜 리모델링 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아까 이렇게 S 관점에서 보면은 실은 이렇게 보면 저희가 또 안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고민하고 있는 거.